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단계 수익인식 과정을 받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 그 7번째 추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 가는 그 테이크아웃 커피 파는 데 가면은 커피 한 잔을 살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고 도장이 10개 되면은 한 잔을 무료로 주는 그런 포인트를 부여하죠. 예, 그런 것을 고객의 선택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고객 포인트 마일리지,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거죠. 고객 보상 점수, 카드 이렇게 이용하면은 거기 신용카드에 고객 보상 점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미래 거래에 대한 할인, 뭐 이런 것들이 고객 선택권의 대표적인 예고, 그래서 지금 거래하면은 미래에 할인된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잘 가는 그 테이크아웃 커피점에 그 한 잔을 사면은 도장을 하나 찍어주고 총 10개의 도장을 찍으면은 커피 한 잔을 무료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살 때 사실은 그 커피점이 두 가지를 판매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첫 번째는 커피를 파는 거고, 두 번째는 커피를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권리, 한 잔 살 때마다 커피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가치를 10분의 1 취득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총 10번의 도장을 받으면은, 즉 10번 커피를 사면은 한 잔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팔 때마다 커피 판매하고 그 디스카운트 권리 두 가지를 판매한 것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가격에는 커피 가격하고 그 다음에 장내에 커피를 할인해서 살 수 있는 디스카운트 가치하고 두 개의 가격이 있는 거고, 가령 커피 한 잔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이 1,000원의 가격은 커피 한 잔 1,000원하고 이렇게 뭐 도장을 10개 받아야지 커피 한 잔이 된다 이러면은 그 디스카운트 가치는 도장 하나당 100원씩이 되겠죠. 100원이 10개 쌓이면 1,000원으로 커피 한 잔을 대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커피 한 잔 1,000원의 가치하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가치 100원하고, 그래서 이 1,000원을 1,000원하고 100원에 나눠줘서, 그래서 커피 판매 수익은 그 1,000원을 1,000원과 100원으로, 즉 1,000원을 1,100분의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커피 판매 가격으로 하고, 1,000원을 1,100분의 100으로 나눈 가격은, 곱한 가격은 디스카운트 할인 권리를 고객한테 부여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 줘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 그 도장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도장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요 부분은 이제 그 확률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이게 1,000원 대 100원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가정했는데, 요 100원은 그냥 100원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행사할 것 같으면 100원으로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확률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는 가령 이제 그 100원을 행사할 가능성이 50%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100원 곱하기 50%에서 50원의 가치로 봐야 되고, 만약 그것을 행사할 가능성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100원 곱하기 10% 한 10원만큼 가치
배분을 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도장을 받아서 도장 총 고객 가운데 실제로 그 도장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100원 곱하기 10% 한 10원만큼 배분이 되고, 그래서 2,000원은 1,000원과 10원 두 개로 이 금액을 찢어서 배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과거 거래로 인해서 추가 거래가 허용되지만은,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거래가 없다면은 장래에 거래가 불가능하다면은, 그렇지만은 장래에 판매되는 가격이 그게 할인된 가격이 아니고 그냥 개별 판매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과거 거래가 있어야지 장래에 거래할 수 있는 그 권리 자체도 그냥 개별 판매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에 불과하다면은 가격을 배분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예제를 통해서 보면 되겠어요.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에서 각 회사는 제품 A를 100원에 판매하면서 구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을 구매하면 판매 가격의 40%를 할인해주는 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였다. 40% 할인권을 부여한다고 해요. 각 회사는 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30일간 모든 제품을 10% 할인하여 판매할 계획인데, 그래서 모든 고객에게 10% 할인하는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10% 할인은 40% 할인권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한테 10% 할인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기간에 이 40% 쿠폰을 가진 사람이 행사한다면 결국 30% 행사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이 쿠폰을 얻음으로써 30% 할인할 권리를 가진다는 거고요. 고객의 80%가 할인권을 사용하고 그들은 추가 제품을 평균 50원에 구매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30% 할인권이다. 그런데 평균 50원에 구매할 거다. 얼마짜리 사느냐에 따라서 할인되는 금액이 다르죠. 평균을 예상해 보면은 50원짜리를 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평균 50원짜리를 사는데 30% 할인 권한이다. 이러면은 그 부여한 할인권의 가치는 15원 할인권이다. 네. 디스카운트 가치가 15원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고객이 행사할 건 아니고 다시 80% 정도의 고객만 이 권리를 행사할 걸로 봐요. 그러면 다시 그 15원의 가치에 다시 80%를 곱하면은 그게 아마 12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12원 가치가 이 할인권 부여에 배분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산을 여기 한 식을 보면은 이제 고객한테 100원의 물건을 팔면서 40% 할인권을 부여한다. 근데 앞으로 10% 모든 고객의 할인을 해줄 거기 때문에 사실상 30%만 할인되는 것이다. 고객들은 장래에 50원어치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30% 50원 이러면은 15원 실질적인 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15원 할인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행사할 확률은 80%다. 이러면은 12원 할인권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100원의 가치는 제품 판매한 거 100원 그리고 할인권 가치 12원에 배분해 줘야 되겠어요. 100원과 12원에 이 100원을 배분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배분된 금액은 제품 판매 금액의 89원, 그 다음에 할인권은 12원 가치 곱하기 100원 나누기 112원 해서 11원. 이렇게 할인권 가치는 11원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변에 현금 100원을 인식해야 되고, 대변은 매출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제품 판매한 부분에 배분된 금액은 89원이에요. 그래서 매출 89원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11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원은 장래 고객에게 이행할 의무를 인식해 줘야 되죠. 계약 부채로 인식하면 되겠죠. 예. 자, 앞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어떤 고객에게 기존 거래가 있어야지 장래에 취득할 권리를 주더라도 장래에 취득하는 그 가격이 그냥 개별 판매 가격이고 할인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가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최초 그 제품 판매 금액을 거기에는 추가 구매 권리 거기에는 가격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건데 요 예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신회사는 휴대폰과 2년간 매달 통신망 용역을 제공하기로 고객과 계약하였다. 통신요금은 월 고정 금액으로 매월 1000분 동안 통화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 1500건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매월 통화를 1000분 동안 할 수 있고 문자를 1500건 할 수 있는 그런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고객이 어느 달에나 구매할 수 있는 추가 통화와 문자의 가격을 계약에서 정하고 있고 가격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계약서에 보면은 추가로 구매하면은 뭐 문자는 얼마, 통화 요금은 분당 얼마 이런 내용이 있나 봐요. 근데 그 가격은 개별 판매 가격과 동일하다. 즉 할인권을 부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추가 통화 및 문자 선택권에 관련된 이 통신회사의 회계 처리를 설명하죠. 그래서 기존의 거래가 있어야지 추가 권리를 추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만은 그것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경우에 거기 추가 구매권에는 이 가격을 재화 용역 거래 금액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계 처리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객 충성제도, 마일리지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 충성제도 이런 말을 쓰는데 고객 충성제도는 그 예전 기준서에서는 약간 비중이 컸었는데 이번에 IFRS 15로 오면서는 약간 비중이 낮아졌어요. 어쨌든 이 예제를 보면은 자 C커피 전문점은 구매 고객에게 구매 금액 10원당 고객 충성 포인트 1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은 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커피를 구입할 경우 1원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포인트를 주는데 대부분 보면 포인트 1점이 1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경우예요. 포인트 1점이 1원인.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매 금액 10원당 1포인트, 즉 1원의 포인트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년에 C커피 전문점은 매출 10만원이고 총 10,000포인트를 고객에게 부여하였다. 자, 매출 10만원 그리고 포인트 10,000포인트 고객에게 부여. 그래서 10만원어치 팔았기 때문에 10,000포인트를 고객에게 부여했다는 거예요. 10,000포인트는 만원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10,000포인트가 모두 사용될 걸로 예상한다면은 이 10만원은 커피 판매한 10만원하고 포인트 가치 만원하고 그래서 10만 대 만원으로 배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C커피 전문점은 이 10,000포인트가 9,500포인트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개별 판매 가격을 9,500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래서 10,000포인트를 부여했지만은 95%만 그 포인트를 사용할 것 같고 5%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95%의 사람이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사용률이 높은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10,000원어치 10만원어치 판매를 하고 10,000포인트 10,000원의 그 포인트 10,000원 가치의 포인트를 줬지만은 사용할 확률을 고려하면은 9,500원의 할인권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10만원을 커피 판매 가격 10만원과 포인트 가치 9,500원에 배분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10만원을 커피 10만원 그 다음에 포인트 9,500원에 각각 배분해 줘야 되고 그렇게 배분해 주면은 이 10만원은 제품에 91,000원 91,300원 정도 배분이 되고 포인트에는 8,600원 정도 배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면은 뭐 현금 등 10만원이 될 거고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제품에 배분된 91,300원을 매출로 인식하고 나머지 8,600원 포인트에 배분된 부분은 고객이 나중에 행사하면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부채로 인식해야 되고 여기서는 계약 부채라고 인식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약 부채 8,600원을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이 포인트가 3년간 사용된다고 되어 있나요? 예, 그런 이야기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뭐 X 2017년에 이제 부여를 냈고 그 다음에 2017년 말 현재 4,500포인트가 교환되었고 전체적으로 9,5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 9,500포인트를 예상했었는데 그 가치가 8,600원 정도 가치를 가지는 거다 이렇게 배분을 했었죠. 그러면은 지금 4,500포인트가 사용됐다고 하면은 계약 부채 가운데 얼마가 사용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예, 계약 부채 사용 부분은 8,600원 곱하기 9,500분의 4,500만큼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500포인트의 사용은 계약부채 소멸이 4,110원이 계약부채 소멸액이다. 4,110원은 최초 부여한 포인트의 가치 8,600원에 곱하기 사용된 4,500 나누기 총 포인트 사용 예상 양 9,500에서 4,110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약부채 소멸이 4,110원이 되고 이 금액만큼 의무를 해줬으니까 이제 매출로 인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부채가 이렇게 계속 소멸되면서 이제 매출로 인식되겠죠. 예.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다 끝나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은 최초 고객으로부터 받았던 10만 원이 최초 회계 처리할 때는 이게 뭐 8,600원하고 91,300원하고 이렇게 배분됐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 8,600원의 계약 부채가 다 소멸될 거고 얘는 매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요구사항 세 번째 보면은 18년 말 현재 8,5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교환되었고 전체적으로 9,7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이 수정되었다.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당초에는 9,500포인트가 사용될 걸로 봤는데 9,7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이 바뀌었어요. 이런 추정에서 흔히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정에서 이렇게 추정치가 바뀌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추정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해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기존에 4,110원만큼 사용했었죠. 이번에 지금까지 사용된 거는 총
8,5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사용됐다고 해요. 그럼 누적적으로 소멸되는 계약부채는 그 8,100원 곱하기 8,600원 곱하기 8,500포인트 사용된 8,500포인트 나누기 예상량인 9,700 이만큼 지금 누적적으로 포인트가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게 빼기 4,110원 이렇게 하면은 이번 2018년도에 계약부채 소멸액을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금액 3,493원의 계약부채가 소멸됐다. 그만큼 매출이다. 이렇게 인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선수금이라고 있어요. 예, 고객선수금. 우리가 이제 뭐 계약부채다. 고객으로부터 이제 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돈을 받으면은 회계원리에서는 선수금 이렇게 했는데 이 수익기준서에서는 계약부채 이런 용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객선수금은 그렇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로 확정적으로 준 게 아니라 약간 성격이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객선수금 보면은 재화나 용역을 이행할 수행 의무에 대한 선수금은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계약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 그래서 이제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하는 권리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에 가입하면 가입비라고 내고 그 가입비를 내야지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입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고객은 이 헬스클럽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가입비 이외에 연간 이용료를 또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연간 이용료는 당연히 그 고객이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1년 동안 이제 기업이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가입비는 어떻게 할 거냐? 가입비는 그 만약 이제 이 고객이 그 1년간만 이용하고 말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이다라고 하면은 이 가입비도 그 1년 동안 인식해야 되겠죠. 1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되겠죠. 만약 이 고객이 한 10년간 이 헬스클럽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된다면은 이 가입비는 10년간 배분해서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A기업은 X1년 중에 1매당 1,000원인 상품권 3매를 발행하였다. 상품권 3매를 발행했는데 상품권 금액이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 3,000원의 상품권을 발행한 거죠. 얼마 뒤 상품권 2매가 사용되면서 상품권 2매가 사용됐으면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았던 그 계약부채 가운데 2,000원만큼 소멸되는 거죠. 2,000원만큼 소멸되면서 1,6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상품권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다 이러면 사람들이 10만원 딱 맞춰서 사용 못하죠. 그러니까 사용 못한 금액은 그 서름돈을 내줘야 되죠. 그래서 1,6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잔액 400원은 현금으로 환급하였다.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3,000원을 받았다 이러면 현금 3,000원, 계약부채 3,000원 이렇게 해야 되고 고객이 그 계약부채 3개 가운데 2개를 사용했다. 계약부채 2,000원이 없어지면서 고객이 물건 사간 거는 1,600원이다. 매출 1,600원 이렇게 하고 현금 400원은 돌려줬다. 예, 현금 400원 나오고 예, 그런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한편 2년 뒤 상품권 유효기간이 소멸하여 상품권 권리는 소멸하였다. 한 장 남은 그 상품권은 시간이 지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해서 고객에 돌려줄 돈이
없게 됐다는 그런 상황에 회계 질의를 제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계약 부채가 1,000원이 소멸되고 이거는 이제 뭐 자비익이나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환불되지 않는 선수 수수료. 그래서 앞서 이제 그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하는 권리에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뭐 헬스클럽 가입 수수료다, 공급 계약 개시 수수료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미래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환불되지 않는다. 환불되지 않으면은 그런 돈을 받았으면 언젠가는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돼야 되는데 언제 수익으로 인식돼야 되느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고요. 자, 이제 9번째 재매입 약정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매입 약정. 자, 재매입 약정이 어떤 거냐? 물건을 팔고 고객에게 뭐 재화를 이야기하죠. 물건에게 재화를 팔고 일정한 상황이 됐을 때 고객이 나한테, 기업한테 되파는 그런 약정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고객이 기업한테 되파는 그런 약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재매입 약정이 이렇게 자산의 판매라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재매입 약정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최초의 자산을 판매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자산을 재매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재매입 약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업이 사기로 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기업이 산다 이렇게 계약서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이걸 뭐 기업이 다시 사야 하는 기업의 의무 선도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년 후에는 기업이 산다 이렇게 약정하는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 기업이 원하면은 살 수 있다. 2년 후에 기업이 원하면은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콜옵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이 콜옵션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사기로 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살 권리를 가지는 콜옵션을 가지는 그런 계약, 그런 계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기업이 사기로 한다, 2년 후에 사기로 한다, 또는 기업이 2년 후에 콜옵션을 가지는, 즉 살지 말지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런 1번, 2번의 상황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에게 이 재화가 완전히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객에게 통제권이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판매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이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풋옵션이라고 해요. 고객이 요청하면은 내가 기업이 사야 된다. 이거를 풋옵션이라고 해요. 풋옵션이라는 게 내놓는 권리죠. 그래서 고객이 내놓는 권리를 가지는 그런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은 내가 사야 되는 거를 풋옵션이라고 하고, 이 풋옵션 상황, 고객이 행사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고객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최초 판매는 판매가 아니겠죠.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가능성이 낮다 라고 하면은 다시 사오는 일이 없겠죠. 그러면 최초 판매는 자산 판매가 맞는 것이겠죠. 자, 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이 선도나 콜옵션을 가지는 경우, 즉 기업이 2년 후에 사겠다 이렇게 약속하거나, 또는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2년 후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살 건지 말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콜옵션이죠. 그래서 콜옵션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하면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뭐 가령 이제 기업이 이제 성용차를 판매하는 회사다. 그리고 이 성용차를 선도 또는 콜옵션 조건으로 그런 재매입 약정으로 일단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그래서 자, 기업이 성용차를 이제 제로 시점에 팔아요. 근데 판매 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기업이 이 성용차를 다시 되사기로 했어요. 재매입 가격이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2년 후에는 3천만 원에 사겠다. 또는 3천만 원에 살지 말지 결정하겠다. 자, 제로 시점에 5천만 원에 팔았다가 그 다음에 2년 후에 3천만 원에 되사면은 돈이 어떻게 되나요? 5천만 원에 팔았다가 3천만 원에 사면은 기업에 5천만 원이 생겼다가 나중에 3천만 원만 내주면 되는 거죠. 어떤 거래가 이것과 비슷해요? 리스 거래가 이렇죠. 리스 거래가 기업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물건을 빌려주는 거래를 하죠.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이 자산을 사용하죠. 예, 그래서 성용차를 최초 판매한 가격은 5천만 원인데 계약서에 판매와 더불어 2년 후에 기업이 사는 걸로 약정을 한다. 3천만 원에 사는 걸로 약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따져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성용차를 내줬다가 2년 후에 다시 받고 돈은 최초에 5천만 원 받았다가 나중에 3천만 원만 돌려주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의 이득을 보는 거죠. 리스업자가 전형적인 그런 거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런 거래는 리스에 해당하는 거래고 리스 회계 처리를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업은 고객에게 성용차를 2년간 이용하게 하고 2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기업은 리스 제공자의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다. 예. 방금 전에는 이제 5천만 원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성용차를 돌려받으면서 3천만 원만 주는 건데 반대 경우도 있겠죠. 성용차를 주면서 5천만 원을 주고 받았다가 5천만 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돈은 2년 후에 더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6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줘야 된다. 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나한테 5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2년 후에 6천만 원을 준다. 돈을 빌리는 경우에 흔히 이런 일이 일어나죠. 5천만 원 빌렸다가 2년 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6천만 원을 되갚는 그런 거래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 거래는 금융거래라고 기업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기업은 성용차를 담보로 차입금을 끌어들이고 2년 후에 이자를 붙여 차입금 을 상환한 것이다. 그래서 5천만 원 차입금 상환하고 1천만 원은 이자를 상환한 것이다. 총 6천만 원을 지불한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죠. 예. 성용차를 주고 2년 후에 성용차를 다시 가져온다. 그런데 최초 성용차를 주면서 받은 돈은 5천만 원인데 내줄 때 3천만 원밖에 안 내준다. 이러면은 이거는 2년 동안 리스를 받고 차를 빌려준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5천만 원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6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것은 1천만 원 이자를 붙여주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거래다. 나중에 차입금 상환 5천만 원, 그 다음에 1천만 원은 이자 상환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제 고객이
2년 후에 그 승용차를 사기로 한 경우 또는 살지 말지 결정할 옵션을 가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봤고, 이번에는 이제 고객이 요청하면은 권리를 가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제 고객이 권리를 가지는, 고객이 풋옵션을 가진다라고 해요. 고객이 내놓으면은, 고객이 행사하면은 기업이 거기에 응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자, 승용차 풋옵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승용차 풋옵션,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할 때 그때 최초 기업이 받은 돈은 3천만 원이지만은 나중에 2년 후에 승용차를 기업이 가져올 때 3천만 원을 되돌려주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매입 가격이 3천만 원이다. 즉 2년 후에 승용차를 다시 되가져오면서 3천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최초 계약하는 시점에 고객이 이 권리를 행사할까 말까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객이 2년 후에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이 승용차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고객이 행사할지 말지가 결정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이 승용차 시장 가격이 2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고객은 이제 풋옵션을 갖고 있어요. 뭐 나한테 팔든지 말든지 고객이 결정할 수 있어요. 안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어요. 나한테 안 팔고 시장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2년 후에 예상 시장 가격이 2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고객은 시장에 안 팔고 나한테 팔겠죠. 그럼 고객이 행사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높은 거고, 나는 이거를 다시 되사는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거는 리스크가 성립하는 거죠. 예. 승용차를 주면서 5천만 원을 받고 2년 후에 승용차를 다시 가져오면서 3천만 원을 내준다.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리스크 거래죠. 예. 고객이 그 차액인 2천만 원을 내고 이 승용차를 2년간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 회계 처리, 리스 제공자의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계약 시점에 예상해 보니까 2년 후에 시장 가격이 4천만 원일 것으로 예상돼요. 그럼 고객은 나한테 팔까요? 네, 고객은 풋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안 팔고 다른 데 팔 수도 있어요. 풋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풋옵션이라는 게 고객이 나한테 팔지 안 팔지를 결정하는 거고, 나한테 안 팔고 시장에 팔 수도 있어요. 그게 풋옵션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제 제로 시점에 생각해 보니까 2년 후 시장 가격이 4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예, 그러면은 고객은 나한테 3천만 원에 안 팔고 시장에 4천만 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팔겠죠. 예, 그래서 이 거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승용차를 주면서 내가 5천만 원을 받았고, 고객이 2년 후에 나한테 팔 수도 있지만 예상해 보니까 나한테 팔지 않고 그냥 고객이 시장에 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나한테는 더 이상 아무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제로 시점에 5천만 원을 받고 승용차를 판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상 시장 가격이 2년 후에 4천만 원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은 판매를 한 것이다. 단 3천만 원에 대사해야 되는 그런 반품권을 부여하고 판매를 한 것이다. 근데 이 반품권은 지금으로 봐서 행사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회계 처리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방금 전에는 이제 고객이 풋옵션을 가지면서 2년 후에 나한테 3천만 원을 받고 팔지 말지 결정하는 풋옵션을 가지는 그런 경우였는데, 3천만 원이 아니라 2년 후에 고객은 6천만 원에 거래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서에 기재될 수가 있겠어요. 승용차를 가져갔다, 나한테 5천만 원을 준다. 2년 후에 고객은 나한테 승용차를 돌려주면서 6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 후에 고객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고객이 이걸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는 2년 후 이 성용차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판단을 해서, 만약 성용차 가격이 나하고 약속한 6천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라면은 예상 시장 가격이 나하고 약속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라면은 시장에 팔지 않고 나한테 팔겠죠. 즉 2년 후에 고객은 이 성용차를 나한테 들고 와서, 자, 6천만 원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거래는 기업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을 받았다가 2년 후에 6천만 원을 주는 그런 거래고,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금융거래를 한 거다. 그래서 제로 시점에 차입금 5천만 원씩 하고 2년 후에는 6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차입금 상환과 이자 비용 발생 1천만 원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년 후 시장 예상 가격이 내가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예상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어요. 이런 경우는 계약서를 쓰면서 알죠. 자, 2년 후 시장 예상 가격이 추정컨대 4천만 원이다. 그럼 고객은 시장에 팔지 않고 나한테 와서 6천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위에서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요게 숫자가 잘못됐네요. 숫자가 잘못됐네요. 이게 뭐 한 8천만 원 이렇게, 팔자로 한 8천만 원 이렇게 써야지가 맞는 이야기죠. 8천만 원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8천만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8천만 원. 그래서 그 2년 후 시장 가격을 예상해 보니까 시장 가격이 내가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에요. 뭐 희한한 일이지만 하여튼 이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낮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고객은 나한테 오지 않고 그냥 시장에 팔아버리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제로 시점에 5천만 원을 받고 성용차를 건네주고 2년 후에 고객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래를 하는 거죠. 제로 시점에 나는 그냥 판매를 한 거고 5천만 원 받고 판매를 한 거고, 단지 고객은 일종의 이제 그 숨겨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지만은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권리를 하나 가지는 거죠. 반품권 있는 그런 반품권의 그 약정 금액을 미리 정한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미리 제로 시점에 판매를 한 거고, 나는 이후에 이 성용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질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제로 시점에 매출만 인식하면 되겠다. 5천만 원의 매출만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리스 거래냐 차익 거래냐, 기업 입장에서 리스가 거래가 되든지 차익 거래가 되든지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기업이 2년 후에 다시 사기로 했다, 또는 살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5천만 원 받았는데 나중에 그 3천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 이러면 그게 리스 거래 형태고, 최초에 5천만 원 받았는데 나중에 6천만 원을 줘야 된다, 이거는 차입 거래,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서 주는 차입 거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이 권리를 가지는, 그래서 고객이 행사할지 말지 결정하는 풋옵션 형태, 이런 거래에 있어서는 이게 기업이 행사할 가능성이 뭐 가령 이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구조인데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리스. 그 다음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거래인데 고객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차입금 금융거래. 나머지는 이자. 그리고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상관없죠. 그냥 제로 시점에 나는 팔고 5천만 원에 팔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제로 시점에 나는 그냥 승용차 판매를 인식하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할 게 어떤 이제 콜옵션이나 풋옵션 이런 것들이 최초 예상과 맞게 이렇게 돌아갈 거지만은 혹시 그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고객이 최초 예상한 거하고 달리 콜옵션이나 내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럴 경우에는 인식하고 있는 부채가 있다면 소멸시키고 콜옵션,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나한테 상관없는 게 돼버리죠. 그 차가 나한테 상관없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판매가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제거하고 이제 그 들어온 금액들을 매출로 인식하는, 들어온 게 있다면은 그걸 매출로 인식하는, 부채를 없애면서 매출로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고, 승용차가 이제 드디어는 이제 나가는 거죠. 재고자산이 유출이 일어나고 장부에 있던 재고자산은 이제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는 거죠. 그런 회계 처리가 요구되겠어요. 자, 재매입 약정. 17년 1월 초에 유형자산을 A사는 B사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다. 자, 18년 12월 말에 그 자산을 12만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A에게 부여하는 콜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17년 초에 10만원에 팔았는데 18년 말에 12만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이 포함된 그런 계약이에요. 콜옵션이 만기에 행사되었다고 가정하여 A의 회계 처리를 제시하시오. 10만원인데 콜옵션 행사 시에 주고받는 돈이 2년 후에 12만 1,000원이라고 하면은 할인율이 이게 뭐 1.1에 제곱하면은 1.2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10%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거래는 지금 10만원에 판매했는데 내가 10만원에 판매하고 나중에 12만 1,000원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어요. 돈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최초 10만원 받았다가 12만 1,000원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제 금융거래가 되죠. 최초 10만원을 빌리고 2만 1,000원은 이자 비용이 되겠죠. 2년간의 이자 비용이 되겠죠. 네, 그런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로 시점에 현금 1,000원, 현금 10만원 이렇게 인식하고 매출 10만원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뭐 17년 초에 판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나중에 대사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이 아니고 금융거래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차입금이라고 여기서는 그냥 금융부채 이렇게 했는데 차입금 10만원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17년 말에는 이제 이자율 10%만큼 이 금융부채가 그 가치가 올라간 것을 인식해 줘야 되겠죠. 이런 식의 부채를 상각 후 원가 측정하는 금융부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가치가 증가하고 그거를 회계에서는 뭐 이자로 인식하죠.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요 10만원 차입금에 이자 비용 10,000원 인식하고 미지급 이자 라는 부채 10,000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X2년 18년 말에 그러니까 2차년도에도 이자를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자가 보면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18년 말에 12만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고 하니까 중간에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리이자 개념을 적용해서 이자를 계산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는 금융부채가 10만 원이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미지급 이자 10,000원이 추가돼서 금융부채가 11만 원이 됐죠. 그럼 2차년도 이자는 1차년도 말 11만 원에 10% 적용한 11,000원 이자 비용이 될 거고, 미지급 이자 11,000원, 금융부채 11,000원이 인식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금융부채는 총 10만 원, 10,000원, 11,000원에서 2차년도 말에는 12만 1,000원이 되죠. 그래서 12만 1,000원의 돈을 갚으면서 금융부채 12만 1,000원이 소멸된다. 이렇게 하든지 차입금 10만 원이 소멸되고 미지급 이자 2만 1,000원이 소멸된다. 이렇게 하든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요구사항 두 번째 보면은 앞에 설명하고 조금 다른데, 자, 두 번째는 보면, 자, 17년 초에 유형자산을 B에게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B의 요구에 따라 2년 후인 18년 말에 A가 자산을 9만 원에 다시 사야 하는 풋옵션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다. 풋옵션이 뭐예요? 상대가 내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팔지 말지, 가격은 9만 원, 10만 원에 내가 팔았는데 2년 후에 상대가 그거를 9만 원에 나한테 팔지 말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얘가 팔지 말지는 지금 최초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2년 후 시장 가격이 이 9만 원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해 가지고 이 계약이 2년 후에 얘가 행사할지 말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년 후 시장 가치는 7만 5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나한테 2년 후에 파는 가격은 9만 원이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이 기계는 2년 후가 되면은 시장 가치가 7만 5천 원이 될 거다? 그럼 상대가 시장에다가 내다 팔지 않고 나한테 팔겠죠?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계로 인해서 최초 기계를 내주고 2년 후가 되면은 기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해졌는데 돈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0만 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9만 원을 내줘야 되는 거죠. 전형적인 리스크래죠. 그 10만 원 받았다가 9만 원을 내주니까 내가 만 원만큼 이득을 보는 거죠. 만 원만큼 리스크로 인한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B에게 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이게 이제 풋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유의적인지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그 2년 후 시장 가격이 이 재매입 가격 9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B가 이것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는 자산에 대한 통제가 B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즉 최초 거래가 판매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판매가 아니라고 보고 이는 B가 그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재매입 약정 회계 처리를 봤습니다.